부동산, 주식,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가격이 상승하는 당연한 효과를 가집니다. 아직도 한국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확정하는 사이클이고 이 재정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찍어야 돼요. 이 채권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이 항상 동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전제가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경제와 상관없는 반도체나 조선방산 이런 업종들이 줄을 이루거든요. 조선방산은 개인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에 대한 구매를 수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의 수주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평택의 경기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실물 경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경제와 경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제가 금융시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다 보니 부동산에 엄청난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부동산을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리고 싶은 건 금융을 운용하는 글로벌인 시각에서 부동산은 시세차익형 자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원래 이자를 주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규모가 건물을 중심으로 사실 부동산 투자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부동산의 수익은 이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렌트피로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국채나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자 배당형 자산의 범주에 속하고 그 안에서 기대 수익률이 나머지 자산보다 높은 사실상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체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주식 채권 대체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위험의 난이도로 보면 중위험, 중수익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역할이 시세 차익형 자산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가격의 여부를 떠나서 과거처럼 높은 신용을 근간으로 낮은 투자에 대한 진입의 문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긴 어렵다는 거죠. 인구가 줄면서 실수요도 줄겠지만 투기에 대한 수요들은 과거보다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과거와 같은 기대 수익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고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상가형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시세 차익형 자산에서 아까 부동산의 원래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자 배당형 자산의 기준으로 자산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쪽에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잖아요. 나머지 투자로 본다면 계속해서 높은 수요가 있는 곳이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이 좋고 말고 망하고 말고에 대한 이야기보다 너무 암울한 생각인데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처럼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을 해서 내가 투자 가능한 외곽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위험해 보이는 시기가 이미 도래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 성장률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성장은 소비, 투자, 수출이 만드는 변수죠. 이 성장률이 이제 지난 40년 동안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건 잠재 성장률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노동인구, 자본, 기술로 완성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제 1%대까지 내려왔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5년 이후에 0%대까지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한국 경제에 그동안 쌓여있던, 내재되어 있던 위기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내에서 대한민국의 신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확대하고 구조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금융시장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건 상당히 주제 넘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이 구조적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처해 있거든요. 신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가계 입장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균형적인 시각들이 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책을 쓴 건데요. 그 구조적인 위기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면 우리나라는 불균형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GDP는 기업의 수출과 그리고 투자와 소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대내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고용과 투자는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2000년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형적인 이런 선순환 구도의 고성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틀이 처음으로 무너진 건 2012년부터예요. 왜냐? 중국을 시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매출, 수출은 늘어나는데 대내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로 생산 기지를 이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데 한국에서는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업의 수출이 망가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대규모 돈을 풀어서 매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이때 낮아진 금리와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갔죠? 가계 부채로 넘어갔고 이 부채는 다 어디로 갔죠?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기형적인 구도가 완성이 된 것들이죠. 그러면 이 흐름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부채는 하늘을 보고 자라지만 하늘 끝까지 자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임계치에 접어든 거죠. 기업의 매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인 거죠.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전 세계 4위의 제조대국인 한국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전체 경제의 익스포저 노출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캐치업하고 있고 그나마 좋았던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출들은 이제 그만큼의 비용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가계라도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가계는 소위 부채라고 그러죠.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날 수 없는 임계치의 한계에 접어든 것들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방향이 어떻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정책의 방향성은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도 재정을 써서 일본처럼 대규모 부양정책을 하지 미국처럼 하면 되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한 발 남은 총알의 소중함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죠. 재정 지출은 문을 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닫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을 써서 구조개혁에 성공을 하면 우리는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순환 구도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 거고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많은 재정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유럽에 길로 가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여행 가고 싶어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재정의 문제는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제조업의 근간인 산업의 틀을 개선시키지 못한 일로 지금 그 재정의 문을 못 닫으면서 나타났던 일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 불균형의 임계치에 들어있는 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구간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산업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구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경제의 낙후된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구간이라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성이 높아진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